국민의힘 갈등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8일 동안 단식을 하고 마쳐서 병원 입원했다. 오늘 퇴원했어요. 당무 복귀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준석 대표 직접 찾아가서 네. 예, 좀 위로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외국에 계실 때 저하고 이렇게 메시지도 주고 받았었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이 연대해서 같이 투쟁을 하기로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당정호 대표가 단식을 한 이후에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미진하다? 아니면 그 부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느낌인데 혹시 중간에 무슨 뭐 이렇게 좀 미스 신호가 있었습니까? 아니 뭐 어쨌든 뭐 단식이야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제가 출국한 상황에서 단식을 결행했으니까 뭐 제가 단식을 알았으면 출국하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뭐지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도 이제 존중해가지고 저는 조기 귀국을 해서 이제 네. 이렇게 그 위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약간 그 출구 전략이나 공조 전략으로 논의했던 게 있었어요. 출구 전략을 논의했던 게. 예, 예, 예. 그래서 뭐냐면 우선 장 대표 측하고. 네. 네. 장 대표 측에 이제 그 최측근과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그날 그 장 대표를 앰뷸런스에 태워가지고 사실 그 청와대 앞으로 가서 그 앰뷸런스 안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마이크 잡고 또 입장 발표하고 그러면은 그 청와대 안에 있는 정무수석이든 누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제 강경하게 이제 요구사항 전달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 면담이나 이런 거 영수회담 형성 계획을 요구하고 아니 뭐 이제 나쁜 놈 만드는 거죠. 이제 보면은 뭐 사람이 이렇게 단식하면서 여기 앰뷸런스가 타고 왔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냐, 니네가 인간이냐,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이제 작전이죠. 근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저희는 내부 준비까지 했는데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그러니까 함께 가시는 걸로. 네, 해서. 그날 오후에 그래서 그 뭐 앰뷸런스 의사 출신 의원들도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 의총을 하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뭐 앰뷸런스로 뭐 장동혁 대표를 병원에 실어간 이러니까 그 앰뷸런스는 안 되고 이 앰뷸런스는 된다기 좀 애매하니까 좀 늦춰가지고 하냐는 식으로 갔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이제 그렇게 할까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박근혜 엔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서로 논의가 되다가 그 앰뷸런스 청와대 앞에 가서 그가 한 부분은 일단 하루 펜딩이 됐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조율이 있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 그러니까 공조라고 하면은 엔딩에 대해서는 공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엔딩이었다 그랬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건 관계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냥 어이구 건강 챙기세요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엔딩으로 사용될 거면은 이거는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예. 네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무슨 레드카펫 깔아주려고 공조하자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박근혜 엔딩이 되면서 이거는 이상한데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왜냐하면 또 박근혜 대통령이랑 장동혁 대표랑 뭐 다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치에 입문을 시킨 게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근데 2017년에 탄핵을 당하셔서 감옥 가셨고 2020년에 정치에 입문해서 선거 치른 장동혁 대표 사이에는 어떤 접점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그러면은 이런 엔딩이 나왔지는 너무 중간에 빈 공간이 많으니까 저 입장에 당황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쌍특검 공조는 현 상황에서는 이게 보류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예 이게 공조가 끊어진 겁니까? 뭐 진행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그 종결된 다음에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뭘 어떻게 할지 자기들이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그 엔딩이 결국엔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였으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당에서 법안을 공통 발의하고 뭐 공통 의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가능했지만은 박근혜 엔딩이었으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랑. 아, 그런 상황이 됐다. 아니 지금. 우리가 왜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끝냈다고 해서 끝내는 걸 받아줘야 되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런 급판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공조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설명을 좀 들었고 네. 일단 뭐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여지는 남겨둘 수 있나요? 뭐 그 특검 관련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제일 웃고 있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박근혜 엔딩이 나오냐 이거를. 알겠습니다. 자,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또 가장 더 논란인 게 지금 한 달째가 넘은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된 겁니다. 자,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네.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다른 사람들은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이상의 뭐 정치적 책임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재고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풀자, 정치적으로 풀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당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보는 이 상황은 어떤 게 이게 해결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굳이 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 내부 구성원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정치하는 방식.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이어지는 방식이 뭐냐면은 그 예전에 뭐 한동훈 전 대표와 아주 가까웠던 인사들이 이제 요즘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같이 일할 때 예를 들어서 누굴 까달라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대신 써준 적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자기 간판 걸고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누구에게 나 대신 메시지를 써달라, 나 대신 해명해달라, 나 대신 뭐 해달라 이런 거를 고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본인은 무결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계속 다칩니다. 제 지인 중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랑 아직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지난번에 한번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뭐 호영호재하니까 형님 이번에 뭐 한동훈 대표 징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거 뭐 다 2호선 씨가 뭐 다 거짓말했고 뭐 이렇게 길래 내가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네가 하는 말 전부 다 네가 검증한 적 있느냐? 그냥 아니라는 말만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명태균, 강혜경 이런 사건 있을 때 강혜경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느냐? 명태균이 말하는 게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떠들어가지고 문제된 거다. 네.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 사람들한테 하는 해명이 다 사실이라고 네가 확신할 수 있느냐? 예. 하나하나 제가 따져줬죠. 예.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지금 그런 친구들은 이제 혼란이 오겠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무너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자기가 월급 주고 쓰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거짓말을 많이 했다. 예. 뭐냐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한테 자 A라는 상황이 있으면 A를 그대로 알려주고 야 사실은 이래.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뭐 숨길 건 숨기고 이렇게 해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을 그냥 주고 이거대로 해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저는 이 검사의 방식인지 모르고 하나라도 인정하면 끝난다라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래가지고 명태균 사태 터졌을 때 좀 너무 잘 알잖아요. 명태균이랑 윤석열 대통령 잘 아는 거. 근데 정진석 그때 실장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것도 명태균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발리 하나만 나와도 깨질 텐데 지금 약간 그런 비슷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런데 원래 열흘 이내로 재심할 수 있다고는 재심 안 하잖아요. 그 재심 시간은 지났습니다. 네. 재심 시간 지났고 이제는 내일 최고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그냥 확정을 하느냐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거는 보류하느냐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치는 아주 간단한 게임 이론으로 봐서 그 게임 이론이라는 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분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징계가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뭐 당권 정지 그러면 그래 나는 뭐 이거를 뭐 기간 동안 참고 버티겠어 이런 게 될 수 있죠. 근데 제명이 나온 상황이에요. 제명이 나왔죠. 자, 제명이면은 안에서 기다릴 게는 우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밖에서 기다릴 게는 듣기도 웃긴 게 옵션이에요. 그냥 밖에서 기다릴 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간 거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러면은 뭔가 여기서 액션을 해야 되는 건데 액션 안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일각에서는 당내 일부의 친한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과를 했지 않냐. 사과를 했는데 왜 지도부에서는 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제명으로 계속 밀고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이 장애 집회를 또 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어떻게 보세요? 사과를 안 한다는 건요. 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한다는 거는 저같이 제가 뭐 저 처음에 윤리 징계한다 그랬을 때 뭐 성상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다음에 그 뭐 양두구육 같은 말도 나는
사과할 일 없다 하고 그냥 끝까지 가서 전 나중에 다 이제 경찰 수사받고 무혐의 나와가지고 클리어된 거잖아요. 그 길로 가는 방법이 있고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진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댓글이랑은 1도 닿은 게 없으면 사과라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걸려도 진실이 드러나면은 회복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액션은 뭐냐면 저는 사과했다고 하는데 형식이 사과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했으면은 허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했으면 사과를 했으면은 허위인데 왜 사과를 해요? 일부가 허위라는 거죠. 본인이 가족들이 쓴 것은 맞는데 그거는 그냥 수준이 그냥 그냥 사설 이런 수준이고 다른 정말 문제제는 아주 그냥 심한 용어들은 본인들이나 본인 가족이 쓰지 않았다. 그럼 사과를 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가족을 대리 사과한다는 느낌의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과를 하는 것과 이건 완전 다른 그 서로 배치된 행동인데 이걸 같이 하고 사과의 형식마저도 제가 통석의 염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뭐 일본 천황이 가끔 하는 네. 일본 정치 가끔 하는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니네가 불편하다니까 약간 유감스럽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놓고 지금 이제 사과했으니까 퉁치자 이거는 이상한 거죠 이제 보면은. 일단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지금 사실상 제명 처분이죠. 탈당 권유를 받았으니까. 자, 근데 이분도 지금 어떻게 정당에 대해서 얘기를 당 대표에 대한 비판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제명이나 이런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준석 대표 예전에 징계 받을 때 김종혁 당시 비대위원이 그분이 이제 가처분 뭐 이런 거 가처분 대리인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또 그때는 호기롭게 멋있는 소리 많이 했죠. 또 뭐 어떻게 당 대표가 이런 그 당에 대해 가지고 가처분을 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거는 근데 본인은 가처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추해지는 모습이고 지금 저렇게 하면은 당연히 가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친한게 가장 웃긴 점이 그거예요. 이준석은 징계하는 게 마땅했고 우리는 부당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고 살아라 이런 거죠. 그냥 보면은 그냥 별로 평가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뭐 그러고 살아라 그냥 매번 발 바뀌면서 그러고 살아라. 저한테 물어보면요, 제 징계는 뭐 당연히 결과적으로도 부당했고 그 당시 절차적으로 부당했고 한동훈도 지금 뭐 징계가 과하다 볼 수는 있죠. 근데 그건 전익할 수 있는 말이고 지금 친한계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박약하고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은 이미 형사적으로도 다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미 김용태 그 당시 비대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 다 징계는 잘못했다 얘기한 사안인데 이준석 징계는 적절했고 우리는 부당한 피해자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자신들의 협상력과 자신들의 논리력 자체를 떨어뜨리면서 계속 이걸 끌고 나가겠다는 건데 제가 항상 얘기하면 나 60대에서 그런 거 안 바뀌어요. 친한계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보면 이준석 대표 징계해야 된다고 난리 쳤던 분들이 꽤 있어요. 난리 쳤던 게 전위되었죠. 전위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전부 다 뭐 거의 나이 60대 분들 많은데 완고해요. 그러면은 그 지금부터 내 생각을 교정해가지고 어떻게 잘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그냥 하던 대로 살고 말지 이렇게 하시는 건데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냥. 아니 최근 방송에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조국 스타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저도 좀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이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옛날에 이제 뭐 청담동 술자리 이런 거 나왔을 때 했던 반응이라면은 고소하고 치우면 되잖아요. 그냥 고소하고 치우면 나중에 한 1년 뒤에 결과 나오고 그러면 그때 그냥 내가 맞지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 2호선 그 당검사 위원장이나 욕은 바가지를 해놓고 친한계에서 고소도 했어요. 했는데 이 사실에서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일부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보면 누가 모릅니까?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이 그때 했던 것처럼 뭐 군중 동원을 해가지고 어디다 옛날에 조국 사태 때 보면은 서초동에다가 막 검찰청에다가 막 레이저 쏘고 그랬잖아요. 네네 기억나요. 네. 지금 보면 뭐 토크 콘서트 하다 그러고 또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법률가 출신이 법률적으로 본인을 방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덩어리 징계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조국한테 배웠지. 대한민국 그렇게 한 사람 조국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유사 이래로 자기의 개인적인 결함에 있어서 이렇게 대처한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누구요? 조국과 한동훈 지금. 두 분은 아주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둘 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 둘 다 대학교 과도 같네. 그럼 과도 같군요. 예. 네. 알겠어요. 자,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지금 행보를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사과를 SNS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방송한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건데 14일에 제명 공고 이후에 첫 공개 행보인데, 자, 김영삼 YS 대통령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이준석 대표도 여기 참석하는 걸로 돼서 가지고 두 분이 만나는 걸라고 이제 뉴스에 좀 많이 났어요. 둘 만나시나요? 아니요, 저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뭐 안 가요? 제가 오늘 사실 이거 시간이 지금 앞에 저희 동탄 지역 민원 때문에 지금 경기도의 모 관계자를 만나기로 된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참 빠듯한데 거의 지금 그래서 천하람 대표가 대신 참석하는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의 만날 수 있는 화면은 없겠네요. 아니 오늘 아침부터 계속 무슨 그 기자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뭐 소위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광고를 한대요. 오늘 이준석과 한동훈이 만날 테니까 꼭 취재해달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언론 취재에 대한 그 관점도 그렇고 왜 그렇게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말 듣고는 또 더더욱 이제 뭐 이런 그 불순한 의도가 이제 또 이 특정 세력이 이제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너무 열성적으로 이렇게 또 그 중요한 동탄 민원 관련 대담을 줄여가면서까지 제가 갈 필요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거취는 내일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제명을 당할 경우에 자 어떻게 정치 행보를 가야 될지 지금까지는 계속 몇 달 전부터 이준석 대표님은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몇 달 전부터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자, 인천으로 출마하겠다고 먼저 손을 들어라.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한동훈 전 대표를 죽이려고 내가 작전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자, 지금 여기서 또 한 번 또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열불나게 욕하고 계신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을 위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요, 제가 항상 그 시점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시점에 최적화된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한 2달 전에 이 얘기 들으면 되게 화나셨겠지만은 개양 나가면은 아마 제명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는 옵션이 아니죠 이제. 이제는 옵션이 아니다. 이제 개양 나가도 제명됩니다 이제.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예, 그럼 지금 시점에서 오늘 최신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요, 서울시장을 무소속으로 나가는 옵션이 열려 있습니다. 서울시장 무소속. 예, 네. 그러면은 아마 서울시장을 내줄 수 없는 국민의힘에는 굉장한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마 제일 그 멍청한 측근들이 조언하고 있는 게 아마 대구 무소속 출마 또는 부산 무소속 출마일 거거든요. 대구 수성이나 네. 뭐 달성.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 친한계 팀을 보면 대부분 강남 출마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비례대표거나 아니면은 뭐 원외 당협위원장 오래 하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꽂으면 당선되는 곳이 예. 꽤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를 지금 판단할 때 제가 특강을 이제 짧게 해드리자면요. 자, 이준석이 동탄에 가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 뭐냐면은 보수 우세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그 동탄은 자꾸 한동훈계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동훈 동탄 나가면 당선된다 그러는데 그게 65대 35로 민주당이 우세한 곳이에요. 예. 그러면은 여기 기본 조건이 뭐냐면은 이준석이 거기 나온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일반적인 사람들 35가 되는 보수파에서 이준석이랑 갈라먹고도 내가 이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서 드롭하는 게 정상이에요. 빨리 선언하면은.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정치 신인인 한정민이라는 후보가 와가지고 맞아요. 15% 정도의 득표율로 묶이면서 나머지 85%를 갖고 제가 싸우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2파전의 결정적인 3파전의 그 최고의 방법이고, 자, 지금 이제 옆에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이 조언하는 걸 이제 듣자면은 아마 부산이나 대구가 보수파이가 한 60 정도 될 테니까 거기서 보수 후보를 예를 들어 한 15 정도로 묶으면은 당신이 이걸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이것도 이제 봐야 될 게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나가는 순간 한동훈을 오히려 15로 묶고 내가 당선되겠다는 보수 진영의 센 사람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판은 진짜 3파전이 되는 거예요. 대구는 더할 나위 없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자비에 의존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국민의힘의 자비에 의존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어디 부산이나 대구에 선택했는데 부산이나 대구는 출마 후보군이 많아요. 일부러 약한 사람 내줘야 되는 겁니다. 센 사람 제끼고. 정당이 그럴 일은 없죠. 예, 그런데 그리고 민주당도 그런 상황에서는 이 3파전이면 해볼 만한데 하면 센 사람 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거에 들어가는 거는 되게 위험한 것이고요. 만약에 개항을 일찍 선택했으면은 개항은 어차피 국민의힘이 어려운 곳이니까 보수 진영에서 야 내가 돈 들여가면 저기 나가야 되겠냐라고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약한 국민의힘 후보랑 같이 3파전 하는 거는 해볼 수가 있었다. 언론의 집중도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좀 마찬가지로 이제 보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아까 말한 서울시장은 약간 별개고 그걸 고르려 그러면요. 자 부산이냐 대구냐 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자꾸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만난 한동훈계 그 동생도 부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마라. 예, 정말 착각하지 마라. 대구와 부산이 같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만은 정서가 완전 다릅니다. 달라요. 대구는요. 저희 집안은 완전 대구 출신이지만은 대구는 벼슬을 봅니다. 대구는 그 사람의 이력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급의 사람인지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구에는 국회의원 하러 가려고 하면 최소 조선시대 관복 기준으로 빨간 거 입어야 된다. 원래 조선시대 때 초록색 입으면 내시고 빨간 거 입으면 판서 이상급 돼야 된다. 파란 거 입으면 그때 참판 뭐 이런 거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 빨간 거 영의정부터 시작해서 판서까지 이런 거 입은 사람들이 가는 게 대구다. 홍무관 대작 이상. 그렇죠. 근데 이제 정삼품 이상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대구는 작동해요. 그래서 대구의 국회의원 명단을 보면요 고위 관료 출신들이 많아요. 많아요. 대구에는 은근히 많아요. 추경호 의원도 있죠. 옛날에 유성걸 의원도 차관 출신이죠. 경북에 가면 송원석 의원도 그렇죠. 그리고 뭐 기업도 보면 거의 다 주요 굴지 사업의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많죠. 그게 뭐냐면은 급이 된다 안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보면은 가는 급이 된다. 가는 급이 돼. 근데 부산은 어때요? 부산은 보시면은 국회의원 중에 지금 다수가 뭐냐면은 지방 의원 출신입니다. 지역 토착, 지역 밀착이면서 진짜 여기가 이제 사실 우리가 남이가가 초원복집이잖아요. 네, 우리가 남이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파락군 출신이라고 스스로가 얘기하던 한동훈 대표가 남이죠. 우리가 남이지. 저는 그래서 왜 자꾸 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과 대구는 확실히 부산은 지역을 위해서 완전 밀착해서 일할 일꾼들을 바라는 거고 부산. 대구는 항상 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TK는 대통령을 5번 배출한 고장이고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밀어주면 대통령이 되겠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곳이에요. 네, 그게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 옆에서 누가 조언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당선 가능성이 1이라도 높은 곳은 대구다. 둘을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다. 물론 둘 다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이유로 대구에는 예를 들어 센 사람이 나올 거고 부산에도 센 사람이 나올 거니까요. 근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대구인데 철저하게 반대로 생각하고 있더라. 네. 그리고 이준석이 또 이렇게 말하면 이준석이 자기 망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더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전 세상에 이렇게 맞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참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맨날 바른 말만 합니다. 예.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윤석열이 그랬어요. 윤석열이 제가 무슨 말 하면요 꼭 반대로 해요. 예. 알았어요. 제가 계엄하라고 안 했으면 계엄 안 했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하지 그랬어요. 왜? 만날 기회가 없었지 그때는. 근데 제가 계엄해야 됩니다 그랬으면 안 했을걸요? 이준석이 하라고 안 이랬을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대구가 확률이 훨씬 좋을 것이다. 네. 원래 그 개항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건 제명 안 당하기 위한 거고 제명 당한 김에는 이제 대구가 확률이 좋을 것이다. 근데 대구를 안 가겠죠. 3파전으로. 네. 대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일단은 제명이 확실하게 결정된 이후의 얘기니까요. 한번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